자, 우리 챕터 3번 부동산 펀드 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파트가 여러분들, 자, 부동산 시장 분석이라는 건데요. 자, 외부 요인 분석해가지고 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죠. 자, 부동산도 여러분들 거시경제와 관련된 경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외부의 뭐 물가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자, 이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금융시장과 관련된 부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양괄호 2번 금융시장의 여건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보통 여러분들 시장이 이제 경기가 움직인다.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경제. 자, 일반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도 이제 경제의 한 파트니까 자, 부동산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이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반적인 경기 변동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 그래서,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향은 받는데. 뭐, 뒤쪽에서도 또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경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보다는, 주식시장이 선행한다, 먼저 움직인다. 일반적인 경제 흐름하고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같이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후행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후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미리미리 좀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에 여러분들 금리가, 이자율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개발하는데 개발자금 투자에 뭐 부담이 따르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택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도 파급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부동산 시장 분석해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여러분들 하부에, 세 가지 시장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공간 시장, 그리고, 다음 자산 시장, 다음 여러분들, 우리 이제 개발시장, 뭐 이렇게 나옵니다. 개발시장. 자, 먼저 여러분들 공간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수요와 공급, 뭐 이렇게 한번 볼게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해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의 공급, 그리고, 수요, 우리 1사분면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 이제 이 정도 공급됐다. 공급. 수요는, 이 정도 수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균형점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자, 내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이 부동산에 들어올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바로 이제 임대료 수준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임대료 수준. 지금 그 말은 뭐예요? 이 시장은 여러분들 지금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을 얘기하죠. 이 시장을 우리는 공간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공간시장. 그래서 공간시장의 개념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공간시장이란 자, 공간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하는데 흔히 임대시장이라고 한다. 자, 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의 점유율과 임대료가 결정된다. 자,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실률의 반대 개념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간시장은 여러분들 임대시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결정되는 시장. 자, 이게 바로 우리 공간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부동산이 여러분들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임대료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가치.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일까? 부동산의 가치는 여러분들 이 임대료를 그렇죠? 가치로 나누는 뭔가의 율이 있으면은 요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부동산의 가치로 바꿔치기 하는 요 율을 우리는 자본 환원율이다라고 하는데 환원율이 10%다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의 가치는 1억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다. 그 율이 10%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자, 그 말은 뭐예요? 1억짜리를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0% 정도의 나한테 이익이 생긴다. 즉 뭐예요?
1,000만 원의 임대료가 생긴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시장을 우리는 자산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시장. 지금 공간시장은 봤고요.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2번. 자산시장이란, 자, 부동산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동산 시장의, 시장요구 자본 환원율 수준이 결정되는데, 이 시장요구 자본 환원율이 바로 자산시장의 거래 지표가 된다. 즉, 10%, 이게 뭐라고요? 자본 환원율이라고요. 환원율. 환원율을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환원율이 10%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의 가치 그렇죠? 가치 밸류는 1억 원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시장이 바로 자산시장이다. 즉 1억 원짜리 가치가 있으니까 이 1억 원 주고 거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임대시장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사고 파는 시장, 부동산은 매매시장. 뭐예요? 우리 자본요구 환원율을 알 수 있는 시장, 이게 바로 자산시장이다라는 거죠. 자, 맨 밑에 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금리가 하락하고 다른 투자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 시장 요구 자본 환원율도 낮아진다. 그 이유는 이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수익률 떨어지고, 우리 환원율도 떨어지고, 금리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56페이지 두 번째 줄이에요. 자, 공간시장의 점유율과 임대료에 따라서 자산시장의 현금 흐름이 결정되는데 이 현금 흐름과 자본시장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시장요구 자본 환원율을 알면은 부동산의 가격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1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공간시장에서 임대료가 결정되고 이 임대료를 통해서 이 환원율을 알게 되면은 이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라는 금액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장을 바로 자산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산시장이다. 자, 그러니까 이 자산시장은 2사분면 모형인 거예요. 1사분면은 공간시장이고 2사분면은 자산시장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자산시장과 관련돼서 우리 다섯 번째 줄 보니까 뭐예요? 소득접근법 중에서 직접환원법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이제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원가가 얼마나 들어갈까라는 게 이제 비용접근법, 원가로 부동산의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의 지금 거래가 되는지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을 매기는 게 시장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소득접근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부동산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캐시플로우,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이를 토대로 현재 가치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겠다라는 게 소득접근법이에요. 이 소득접근법에 따라서 임대료가 1,000만 원씩, 영구히 1,000만 원씩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은 우리가 해당 자산의 가치를 구하는데 캐시플로우를 다 매년치 다 이거를 추산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차 년도에 1기 때의 캐시플로우만 구해내면은 이걸 단순하게 환원율로 나누면은 부동산의 가치가 이게 영구히 발생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소득접근법 중에서 직접환원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직접환원법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추산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산시장이에요. 다음 여러분들 개발시장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지금 1억 원이에요. 1억 원. 그죠? 자산시장에서. 그런데 이 부동산을 신규로 건설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원가가 5천만 원만 든다. 5천만 원. 5천만 원. 이 5천만 원 들면 여러분들 건설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겠죠. 그죠? 5천만 원이면 건설합니다. 건설. 건설을 여러 사람들이 막 건설을 뭐 몰리게 되면은 원가도 또 건축 자재값도 오르게 되고 인건비도 또 오르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많이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원가가 5천, 6천, 7천, 8천, 9천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예를 들어서 1억까지 생겼다. 그러면 1억 넣으면은 1억짜리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1억 드리고 이러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은 원가가 5천이라고 하면은 건설을 합니다. 자, 점점 이게 이제 건설량이에요. 건설량. 자, 5천일 때 하나 졌어요.
하나.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두 개 줬어, 세 개 줬어, 네 개 줬어. 그러면은 원가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곡선이 나오겠죠. 이렇게 건설이 이루어지더라. 여기까지. 신규 건설. 자, 이 물량이 여러분들, 이 물량이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즉 뭐예요? 공간 시장으로 이렇게 침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건설량이 여기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신규로 채용돼 가지고 신규로 건설된 물량이 이렇게 현실의 공간으로 오게 되겠죠. 자, 요 모형, 여기서 말하는 요 모형이 바로 뭐예요? 개발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시장. 자, 개발 시장은 그러니까 3, 4분면 모형인 거예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이해하셨나요, 뭔지? 자, 여기 원점을 통해서 이렇게 증가하진 않죠? 왜요? 지금 건설 원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자, 이렇게 개발 시장에서 개발이 되게 되면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간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하부 시장이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56페이지 밑에 박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4번 부동산 시장의 동시적 균형과 변화. 자, 거기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의 동시적 균형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형이 여러분들 거기 한 6번째, 7번째 줄에 DW 4,4분면 모형 이런 말이 나와 있죠. 4,4분면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다음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58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부동산 시장의 변화 관련돼가지고 자, 공간 시장에 규제가 가해질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간 시장에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간 시장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뭐예요? 수요. 강남에 수요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강남에 수요를 제한합니다. 수요 곡선이 이런데 수요 곡선을 제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을 더 줄이는 거예요. 수요를 줄이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오른쪽 우리 59페이지에 그림 3-3을 보게 되니까, 자, 공간 시장에서, 자, 수요 곡선 D0에서 D1으로 줄인다라는 거죠. D0에서 D1으로. 여기 D0에서 D1으로 줄인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적정 임대료 수준이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낮아져. 자, 적정 임대료 수준이 1,000만 원에서 9,000으로 줄어드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1억에서 9,000으로 줄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9,000으로 줄다 보니까 이게 1억이 아니고 그러면 건설량도 여기까지가 건설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로 제한되겠죠. 신규 건축량도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니까 추가적인 건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순환 구조가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림을 바로 거기 3-3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이렇게 한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책을 쓰게 되면은 다른 시장으로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 우리 58페이지 맨 밑에 두 줄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수요곡선이 D0에서 D1으로 이동하면서 단기적으로 임대료는 크게 하락하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다. 자,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 자, 상승하게 된다. 그럼 틀려요. 상승하게 된다. 그럼 틀리다. 자, 다음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니까 하락하게 된다.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신규 개발량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재고량도 줄어들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것도 신규 건설량도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건물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질 거는 없어지고 새로 신규로 충당이 돼야 되는데 신규 건설량이 더 줄다 보니까 건설 되는 것들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롭게 추가 투입된다라고 해도 투입되는 양보다 사라지는 양이 많다 보니까 장기적인 공급 곡선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쪽으로 또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S0에서 S1으로 공급 곡선도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자, 움직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됐죠. 그렇죠? 수요를 줄였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임대료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장기적으로 또 공급되는 물량 해가지고 공급량도 줄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적정한 우리가 임대료 수준으로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다음 여러분들 이자율 인상할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율이 인상됐어요. 그러면 율이 인상됐으니까 이게 인상된다. 그렇죠? 이게 높아져. 이게 높아져.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이 율이 10%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1억짜리 가치로 우리 추정을 했죠. 그런데 임대료가 1,000만 원인데 율이 20%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의 가치는 확 반으로 줄죠.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면은. 자,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이자율을 올리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직접 시장 이자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부동산 부분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경우에 부동산 부문에서 대출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오셔서 보니까 이 경우 2, 4분면의 자산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선이 원점을 중심으로 자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자 부동산의 기울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다음 60페이지에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3-4 자 이자율이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임대료 1,000만 원일 때 1억이란 얘기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이랬는데, 자, 임대료는 안 건들고, 이거 율을 올리다 보니까 부동산 가치가 9천으로 이렇게 바뀌더라라는 거죠. 지금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더라. 여기서 요리로. 요 곡선을 지금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 말을 한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우측으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런 것까지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자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까지 이 4사분면 모형을 다 뜯어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제약이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게 2020년도 신규 우리 교재에 새롭게 들어간 4사분면 모형에 대한 그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등장은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등장을 하는 게 아니고 개념 정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방향 여부를 여러분들이 이해 정도만 해주시면은 뭐 대비는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거시경제와 경기변동 부동산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통적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거시경제 변수와 부동산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62페이지 여러분들 표 3-1에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경제가 성장해요. 그러면은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죠. 가격은 다 오르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소비와 관련돼요. 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죠. 집값이 오르니까. 그러면 소비를 아낄까요? 소비를 더 많이 할까요? 부자니까. 그렇죠? 소비가 증가한다. 소비가 증가한다. 자, 이런 효과를 여러분들 우리는 자산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산 효과. 자, 다음 여러분들 투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순수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자,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여러분들 근로 의욕이 저하된대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근로 의욕이 저하된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아파트 한 채 있었는데 1억짜리예요. 그런데 아파트 한 채가 10억으로 올랐어. 그러면 저는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부자가 된 거잖아요. 부자가 됐으니까 굳이 직장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싼 집 있는 데서 살고 싶어 하는 거지 딴 데로 또 이사도 가기 싫어해요. 이해했죠, 뭔지. 자,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채용해야 될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러면은 자꾸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임금을 많이 줘야 돼요? 조금 줘야 돼요? 임금이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총통화, 자, 물가.
자, 물가가 오르면 전체적인 가격이 오르니까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요. 자, 금리. 금리가 올라요. 항상 여러분들 이자율 좀 전에도 봤죠? 자본 환원율이 오르니까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죠. 자, 금리와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예요, 항상.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가 오르니까 부동산 가격은 상승해요. 거기 여러분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부동산은 이런 주식시장에서 후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다 상승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가 늘어난다. 그리고 근로의욕이 저하돼서 임금이 상승된다. 그리고 우리가 금리와 부동산 가격 모든 가격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뭐 이런 거 이외에는 나머지들은 다 상승하면 상승하는 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잘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경기 변동과 부동산 경기 변동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경기 변동은 이렇게 순환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우측 페이지 여러분들 자, 그림 3-5에 경기 변동의 사하 국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예요? 사하 국면이라고 하면은 이런 국면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인다. 자, 그러면은 평균적인 면을 봤을 때 자, 위쪽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는 좋아지는 거고 밑에 국면을 좀 나빠지는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르는 이런 국면을 맨 밑에 점에서 맨 위에 점, 밑에 점을 우리는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위에 점을 우리는 고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저점과 고점과의 요 높낮이를 우리는 진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폭. 그리고 우리가 고점에서 다른 고점까지의 요 간격 아니면 저점에서 다른 저점까지의 요 간격을 우리는 주기라고 하는 거죠. 주기. 그렇죠. 변환 주기, 경기 변동 주기. 그래서 진폭과 주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가는 거, 여기를 이제 상승 국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우리 고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지는 국면, 요거는 우리 하락 국면, 아니면 후퇴 국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분들 요쪽을 우리는 수축 국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확장 국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확장 국면. 그래서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누면 수축 국면과 확장 국면으로 있다.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눠보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 고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지는 구간, 우리 교재에서 보니까 우리 정점은 찍고 내려온다라고 해서 후퇴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퇴에서 우리 수렁에 빠진다. 요거를 불황 국면이다. 불황, 저점을 찍고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복 국면. 자, 회복인데 치고 더 올라간다. 라고 하니까 여기는 호황 국면. 자, 요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황, 후퇴, 불황, 회복. 요 그림을 보시게 되니까 여러분들 어디 국면을 얘기하는지 충분히 체크가 되죠. 그래서 요 개념 위주, 이 용어 위주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큰 틀을 먼저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수축 국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겠죠? 자,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오르는 국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입김이 누가 더 셀까요? 파는 사람 아니면 사는 사람? 사는 사람, 그죠? 매수자 우위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럼 파는 사람이 힘이 셀까요? 사는 사람이 힘이 셀까요? 가격이 계속 오르면. 파는 사람, 있는 사람이 더 힘이 세겠죠.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격이 가장 낮은 이 불황 국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국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누가 우위 시장이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자, 우리 양가로 2번 부동산의 경기 변동 해가지고 양가로 3번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 변동 4국면 이렇게 나와 있죠. 4국면. 그래서 첫 번째 호황 국면, 두 번째 경기 후퇴 국면, 그리고 불황 국면, 그리고 회복 국면 뭐 이렇게도 나와 있네요. 자, 우리 불황 국면 동그라미 3번 불황 국면 잠깐 볼까요? 불황 국면에서 여러분들 디귿 잠깐 보겠습니다. 디귿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수인이 더욱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불황 국면. 불황 국면이 지금 어디죠? 요 국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 국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은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이 아주 입김이 센 시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격이 낮다 보니까 금리는 어떻게 되죠? 금리는 상당히 높은 시장이다. 기업이 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뭐 충분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66페이지에 4번, 5번 이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랑 좀 동떨어진 부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68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분석. 이번 시간에 뭐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에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큰 틀 위주로는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거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2번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요인, 수요 요인, 그리고 공급 요인, 막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71페이지의 표 3-2예요. 3-2로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이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떨어지고, 그리고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증가하겠죠? 이게 바로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움직인다. 이게 바로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가격 탄력도 이렇게 얘기해요. 가격 탄력성. 자, 다음 여러분들 소득이에요. 자, 소득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수요는 증가할까요? 증가할 수도 있지만은 감소할 수도 있죠. 그렇죠? 소득이 우리가 많이 벌면 여러분들 일반 주택에서 아파트로 소형 평형에서 대형 평형으로 그래서 좀 좋은 쪽에 있는 그런 재화들 부동산들을 우리는 정상재 이렇게 얘기해요. 정상재 수요는 증가할 거고 우리 열등재 예를 들어서 이제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여러분들 돈이 많이 벌고 소득이 증가하면 반지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요? 오히려 줄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열등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득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변하는 정도를 우리는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거기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 대체. 예를 들어가지고 연립주택하고 우리는 다세대 주택하고 어떤 거를 선호하든지 간에 다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면은 대체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의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은 연립주택에 대해서 이제 부담되겠죠. 수요가 줄어요. 대신에 다세대 주택으로 여러분들 수요가 몰리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체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 자, 기호 대출 정책 보겠습니다. 대출 정책. 자, 우리 DTI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LTV라는 게 있죠. LTV. 자, DTI는 뭐냐면 Debt to Income. 자,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DTI가 40%다 그러면 연봉 1억이다 그러면은 원리금 4천만 원 정도까지 상환하는 정도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LTV다라는 것은 Loan to Value. 그래서 부동산 가치 대비의 대부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60%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 60%인 6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만약에 DTI를 올렸어요. 50%로. 자, LTV를 올렸어요. 70%로. 그 말은 뭐예요? 더 많이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DTI라든지 LTV 이렇게 대출 정책에 대해서 이 율들을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충분하게 대출을 해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 우리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 이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주 나왔어요. 대출 정책과 관련돼서.
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자, 3번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 넘어가도록 하죠. 자, 4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여러분들 제목 위주로 한번 보면 돼요. 자,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한정적이죠. 그리고 부동산 상품마다 다 다르죠. 동질적이 아니고 비동질적. 자, 3번 정보가 비공개성, 그리고 은밀성, 비대체성, 대칭성 뭐 이런 게 나오게 돼 있죠. 자, 4번 거래 비용도 좀 많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 자,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두게 되면 여러분들 시장이 만약에 완전 경쟁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실패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이 실패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독과점, 그리고 외부 효과,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자, 요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실패 요인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한정된 사람들만,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고, 그죠? 부동산 시장이 이 부동산 자체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가치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그죠? 다른 부동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좋은 쪽 영향도 있지만 나쁜 쪽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 그리고 외부 불경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 경제적으로 플러스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지만 마이너스, 불경제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완전 경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만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런 안 좋은 시장의 실패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들을 하는데 결국 정부 정책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또 실패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부 실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매 정권 바뀌면서 계속 손안고리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시장 실패 요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근거, 독과점,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요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니까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 75페이지 수요 정책부터 해서 자 76페이지 공급 정책, 78페이지 가격 정책, 79페이지 조세 정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네 가지 중에서 이게 바로 가격 정책이라는 거예요. 가격을 정부에서 정해놔버리는 거예요. 수요를 움직여가지고 가격을 낮추고 올리고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을 아예 그냥 매기는 거죠. 자, 이게 아주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거기 78페이지에 양과는 한번 가격 정책에서 그 정도는 한번 좀 체크는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이에요. 자, 세 번째 줄에 부동산 시장의 서의 수요 및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으로서.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중에 4개 중에서는 가격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80페이지에 표 3-3에서 모두 또 정리를 해뒀죠. 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죠? 담보대출, 그리고 우리 기준금리, 그리고 임대료 보조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거기 두 번째 칸에 LTV, DTI 이런 말 나와 있죠? LTV, DTI 요거 올리게 되면은 수요를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그죠? 부동산 가격을 조금 높이고 낮추고 뭐 이렇게 하는 정책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급 정책도 있고요. 자, 가격 정책으로는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가격을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자, 이거 이외에도 조세 정책에서 취득세라든지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도 여기에 해당돼요. 세금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개발부담금도 조세 정책에 포함시킨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 그리고 가격 정책, 그리고 조세 정책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가격 정책이다.
그쵸? 다음 중 조세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수요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유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꼼꼼하게 뭐 파급 효과까지 다 우리 연결해가지고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큰 정책의 구분 정도는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섹션 5번째 부동산 펀드 투자 관련돼서 우리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 1번 보니까 부동산 펀드 투자와 실물 부동산 투자라는 그 타이틀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 부동산에 투자할 때 여러분들 장기간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고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가진 자는 정보를 다 알고 있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보를 많이 모르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문제들이 많이들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위험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게 부동산 투자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은 뭐예요?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 중에 실물에 직접 투자하면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고 모든 위험 부담은 다 내가 책임지는 거지만은 이건 전문가 집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는 펀드라든지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법상 리츠 자 이런 데에 내가 돈을 맡기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다 운용을 해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좀 비교하는 그런 유형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거기 페이지 81페이지의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82페이지 부동산 펀드 투자 시의 검토사항. 자,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런데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니까 이 펀드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죠? 제대로 운영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점검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투자 대상에 대한 자산 분석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는 건지 그 투자 대상의 자산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여기 3번 이 펀드사 자산운용사의 그 평판 뭐 이런 것들 뭐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84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4번 투자 전략. 그러면 부동산 관련돼서 이렇게 펀드에서 투자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투자하고 뭐 어쨌든 간에 투자 대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의 전략들이 있느냐? 4번 투자 전략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핵심 전략.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두 번째. 핵심 플러스 전략. 자, 세 번째. 가치 부가 전략. 자, 네 번째. 자, 기회 추구 전략. 자,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자, 부동산은 내가 산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안전빵으로 여기에 사면은 절대 손해는 안 봐. 그쵸? 자, 이런 데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다른 위험 부담 내가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핵심 전략을 쓰면 되겠죠. 중심 지역이나 교통의 요지에 존재하는 누구나 다 해도 손해 안 보는 그런 곳이 바로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데 내가 상가를 하더라도 강남에 하면은 안 망해. 그러면 거기가 바로 핵심 전략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2번 핵심 플러스 전략. 핵심 전략보다는 다소 리스크는 감소하며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다소간의 가치 제고 활동을 수반하거나 입지 여건과의 개선이 기대되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강남 한복판은 아니어도 그 옆 동네에 투자해가지고선 약간의 입소문을 더 내는 거죠. 나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이런 전략이 바로 핵심 플러스 전략. 자, 우리 3번 가치 부가 전략. 영어로 하면 value added죠. 가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중위험 고수익 추구 전략인데 added 가치를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니까 부동산 개량이라든지 재개발 뭐 이런 거예요. 개량이라든지 재개발 투자, 이게 바로 가치 부가 전략의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세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관리 방법의 변경이나 물리적 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임대 수익을 더 추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종로에 골목 상권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 선취인부터 장사를 했는데 너무 한옥 건물이고 세련되지 못하고 위생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전략, 이게 바로 가치 부과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 추구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고위험 고수익이, 쉽게 말해서 여기 핵심 전략이 안전빵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은 맨 땅에 헤딩,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무런 개발이 안 돼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아주 맛집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전략이 바로 기회추구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투자해서 개발하거나 저평가된 시장이라든지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이런 지역의 토지 등에 투자하는 거. 자, 그래서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요거 가치 부과 전략하고 기회 추구 전략, 요거 두 가지 정도는 비교해가지고 요 예시 들은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측 페이지 5번 투자 구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6번 부동산 펀드의 기대 수익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여러분들 부동산 펀드의 투자 비용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죠? 우리 펀드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펀드를 가입하려고 보통 금융기관에 가서 펀드 개설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판매 수수료라든 부분, 판매 보수,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다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펀드를 운용하게 되면은 집합투자업자, 그 자산운용회사에서 우리가 받는 그 운용보수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신탁업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반 사무관리회사 이런 데에서들도 보수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우리 신탁업자한테 지급하는 보수를 우리 수탁보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무관리 보수, 투자 1인 보수 이런 것들이 비용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비용 구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다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들은 조금 선별적으로 여러분들 신경을 쓰란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어디를 잠깐 보실 거냐면은, 자,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맨 밑으로 가겠습니다. 87페이지 여러분들. 자, 맨 밑에 그 네 줄입니다. 자, 부동산 펀드를 취득함에 있어서 투자자는 판매사의 선취수수료와 판매보수를 부담하며, 선취수수료는 투자 원본에서 빠져나가고 판매보수는 통상 펀드 만기까지 꾸준히 부담하게 된다. 자, 수수료는 한 번 떼는 거고요. 보수는 매 월급처럼 계속 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산운용사가 이게 있고요. 집합투자업자. 자, 여기 이제 판매회사,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증권사라고 한번 볼게요. 그죠? 내가 이제 펀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권사가 가지고 펀드를 설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판매회사는 여러분들 판매 수수료도 떼는 경우도 있고요. 보수를 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발생하고 이거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자, 그래서 자금이 이리로 오지만은 자산운용사가 우리 신탁업자한테 자금을 넘기죠. 신탁업자가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시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운용보수라든지, 그죠? 여기 이제 수탁보수, 이런 비용들이 이제 펀드 관련된 비용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지급하는 자산 매매 보수와 펀드 만기까지 부담하는 자산운용보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사고 팔고 이제 운용하는데 부동산을 샀을 때 매매 보수라는 게 있고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여기 운용 보수라는 것들도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판매 보수의 경우에는 자, 펀드의 순자산가액의 보수율을 곱해서 금액을 부담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매 보수는 뭐래요? 펀드의 순자산 가치의 보수율을 곱한대요. 가치에 곱하기 보수율을 곱한대요. 보수율. 자,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산 운용 보수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보수율을 곱한다. 두 번째. 요 운용 보수예요.
운용보수는 부동산 가액에 곱하기 보수율을 곱해서 우리가 보수율을 곱한다. 자, 이 판매보수와 운용보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는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요걸 이제 반대로 설명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등장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자, 요 개념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체크 정도는 해두셔야 돼요. 뒤쪽에 우리 예상 문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생략해도 상관없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내가 직접 투자하건 간접 투자하건 간에 어쨌든 간에 부동산 투자하는 전략들이 있는데 요 전략 4가지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펀드에 가입해서 간접 투자로 했을 때 펀드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수수료라든지 보수 이외에도 이 운영과 관련된 운영 보수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운용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우리가 판매 보수라는 부분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용 보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계산하는 기본적인 기준 금액이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느냐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부분 이번 시간 좀 길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리스크 관리는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